호기심으로 진화해 왔다. 아담과 이브도 호기심의 사과를 먹었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은 말했다. 호기심을 위대한 발견으로 바꾼 힘은 앞서 위대한 연구를 했던 거인들이 어깨를 내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세상은 뉴턴을 뛰어넘은 뉴턴을 원한다. 인문학으로 뉴턴한 지식거인들, 거인의 어깨.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우리 거인의 어깨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렇죠. 먼저 우리 강남 씨.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남자분들만 계시네요. 여기가. 원래 이 정도 남자분만 9분이면 원래 나가서 족구해야 돼. 그죠, 그렇지. 원래 나가서 족구해야 돼. 그죠, 그렇지. 아니 앞에서 족구를 해야 돼요. 강남 씨가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원래 그 여성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실감이 큰 거예요. 아니, 어떠니 힘이 없더라고, 다들. 힘이 제일 없어, 이 형이. 힘이 제일 없어, 이 형이. 자, 하여튼 뭐 오늘 옆에 우리 강남 씨도 있고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제가 저 혼자 이거 나만 모르나 이러는데 오늘은 누구랑 같이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요. 여기에 오늘 새로운 지식거인 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통계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입니다. 통계물리학. 네, 많이 봤죠. 우리 프로 타이틀을 듣자마자 운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운명이요?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이 물리학자들한테 상당히 익숙한 표현인데요.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제가 어디를 보더라도 제가 거인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저보다 앞선 다른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특히 통계물리학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난쟁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아, 겸손하시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에 심리학자 이동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년 넘게 상담을 해오셨다고요? 예, 제가 상담하는 직업이 상담 심리학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사람 마음을 딱 아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미팅 나가면 상대방을 다 알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었어요. 독심술 같은 거 막 그렇지 하시는 않아요. 거. 독심술하고 그것 때문에 달라요. 도망갔을까요? 물론. 아니, 왜냐면 다른 도망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지식거인은 이제 새로운 강남 씨가 이제 뽑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다들 안 저한테 잘해야 돼요. 다들 저한테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뽑으니까 다들 저한테. 자, 그럼 오늘 지식거인들이 어떤 주제로 릴레이 강연을 펼쳐주실지 거인의 어깨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혼말의 시대 너와 나의 대화법. 우리 김풍 씨나 강남 씨 혼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혼말. 원래 혼자도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혼밥이라는 말로 표현하진 않았잖아요. 일종의 이 혼말이라는 말도 혼잣말이라는 거를 약간 패러다임화 시킨 게 아닐까. 약간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그 혼잣말하고 혼말은 좀 다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혼잣말은 진짜 자기 자신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혼말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데 사실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독백과 방백. 그런 거예요. 그랑 조금 다릅니다. SNS에다가 올리는 말 같은 거. 그러면 SNS에다 말을 올리면 누가 들을지 모르죠. 네. 사실은 그냥 혼자 말을 한 건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혼자 한 말이죠. 그게 방백이에요. 방백을 알겠습니다. 일종의 온라인 방백이에요. 네, 온라인 방백이죠. 대화는 둘이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다가 뭐 이제 혼잣말이라. 혼잣말. 마침 오늘의 주제를 온몸으로 경험하신 지식거인이 저희 옆에 계셨습니다. 있었죠. 저희가 특별히 모셔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주실 지식거인 나와주세요. 혼말의 여인
끝판왕처럼 혼말의 거의 끝판왕처럼 등장을 하죠. 외로운 혼말을 거죠. 너무 처량해 보이세요, 그 교수님. 끝에서 항상 혼말로 하셨던 혼말로. 사람이 술을 계속 먹으면 기생충도 계속 해롱해롱 지내야 됩니다. 기생충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람이 되게 얄미워요. 인간에 대한 기생충의 경고인데요. 조심해라, 내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을 사랑하는 남자, 소사남 서민입니다. 괜찮으세요?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기톤인가요, 갑자기? 지금 구연동화 하시는 줄 알았어요. 괜찮으신 거죠? 교수님 맞죠? 교수님 맞죠? 오늘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혹시 소통을 잘하면서 사십니까? SNS가 활성화됐으니까 뭐 나는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오죽하면 뭐 혼자로 시작하는 말들, 뭐 혼밥, 혼술, 혼놀 이런 것들이 유행하겠습니까? 자, 기생충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기생충은 사람과 달리 언어가 없습니다. 소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생충 수컷이 암컷을 꼬이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지그시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제가 좀 알아주길 바라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 이상형이세요. 어서 뵌 것 같은데 저 혹시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자기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다 소통 덕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제가 이 새치혀로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됐고 심지어 기생충과의 소통의 성공에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소통을 전혀 못하는 아이였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상상이 안 가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못생겼었어요. 아이처럼. 왜 과거형 하지만 사진들은 왜 나오는 거죠? 제가 못생기다 보니까 애들이 못생겼다가 놀렸고 저는 자신감을 잃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은 더 저를 따돌렸습니다. 저는 너무 말이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 할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는 어차피 말을 잘하는 애도 아닙니다. 원래 유머가 있던 애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들어주는 것 정도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친구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별로 재밌지도 않은 말에 우와 웃어주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얘기를 막 했습니다. 또 제가 열심히 들으니까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가 또 왔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엄청난 인기남이 돼 있는 거예요. 인기짱, 소통남 이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제가 드디어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이 소통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소통이 없는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생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 앞에 계신 이 거인의 어깨를 좀 빌려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이 소통이 부재되면은 인간이 기생충의 삶을 살게 된다. 근데 교수님이 기생충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우리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 기생충처럼 된다 이렇게 기생충을 비하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네요. 갑자기 헷갈리고 마음이 아프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요. 그때 달라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좀 분리할 때는 기생충 나빠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SNS에 왜 혼잣말을 할까요? 인간관계도 이제는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10대 언어 파괴의 진원지라는 셰익스피어도 언어 파괴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어떠한 소통을 해야 할까? 과연 사람에게 공감하고 감정을 느끼느냐? 요즘 사람들이 유독 그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남 어때요? 강남은 뭐 사람들 많은 거 좋아하죠. 그거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많이 밖에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결혼한 후에는 혼자 있는 게 좋더라고요. 괜찮은 말인가요? 지금은 아주 민감한 발언입니다. 혼자 있는 줘야죠. 공평하게.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건 사실은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걸어 다니고 있거나 이럴 때는 거의 혼자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갑자기 불쑥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면은 서장훈 씨나 김풍 씨가 갑자기 확 내 안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부러 혼자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혼자 있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세상이라서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자, 우리가 상대 없이 혼자서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타인과 소통을 하지 않고는 뭐 살아갈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혼말의 시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 걸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식거인들의 어깨가 진짜 아주 절실히 필요한 순간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하게 항상 그 사진이나 저희가 그림을 봐왔는데요. 음악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강남 씨는 오늘 그 주제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주제에 맞는 음악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 아니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질문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오늘 주제가 혼말이잖아요. 혼말, 소통인데 그러면 오늘 주제랑 연관돼서 어떤 음악이 나올 것 같냐라 이걸 물어보고. 아, 그러니까 주제랑 약간 비슷한 음악. 그렇죠. 어떤 게? 혼술 막 이런. 그렇지, 혼말. 그런 노래가 있나요? 그런 노래가 있나요? 사회자님, 혜림 씨는 아주 간 거예요. 혜림 씨는 아주 간 거예요. 교수님! 열심히 하고 있구만요! 혜림아 교수님! 혜림아 좀 근처에 있어. 어떻게 교수님까지 나를 자르려고 그래요, 좀 근처에 와라, 야. 와, 깜짝 놀래! 아니,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심리학 거인 이동귀 교수님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음악을 들어볼까요? 나 오늘부터 너의 잠을 한번 잡을 거야. 너무 좋아.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나를 달리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네. 이 다음도 좋은데.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이 노래를 왜? 사실 이게 요즘 보면 사랑보다는 썸 그런 얘기 있죠. 요즘 현대인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한 단어인 것 같아요. 썸, 사랑보다는 썸. 자, 그러면 썸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썸이에요? 썸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썸이에요? 네? 사실 당혹스러워도 어디까지가 썸인가?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 썸 다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가 썸인가? 네, 어디까지가 그런 거를 애매할 때가 썸이에요. 자, 진짜 정답이다. 자, 한답입니다. 자, 그럼 지식거인 이동귀 교수님,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혼말의 시대라는 그런 거 얘기되고 있죠. 정말 요즘은 혼자 대화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김 작가님 혹시 스스로 혼잣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혼잣말 잘 안 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 혼자서 얘기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않아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리 웃긴 걸 봐도 웃지도 않아요. 혼자서는 아니란 말이죠. 혼자서 절대 안 해요. 알겠습니다. 과연 정말 그러신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김풍 씨의
자, 이거는 저 김풍 씨의 좀 하지 말라고. 보시면 사진 밑에 글자가 적혀 있죠. 좋았어. 빠지고 있어. 저거 너무 창피하다. 못 보겠어, 나 어떡해. 방백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SNS에 올리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소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혼잣말은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SNS에 왜 혼잣말을 할까요?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서 정말 뭔가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나랑 의견이 다르면 불필요하게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오프라인의 어떤 대면 관계, 그것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는 세대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대인의 어떤 소통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현대인들은 훨씬 더 갈등을 피하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그 인간관계도 이제는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가성비 아시죠? 네. 네, 가격 대비 성능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중심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볼빨간 사춘기 그 노래 썸 탈 거야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그 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갈등을 피하는 관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보다는 썸.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해줘야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것이 정말 힘든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볼빨간 사춘기의 썸 탈 거야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오늘부터 너랑 썸, 빨간색입니다. 썸을 탈 거야. 한 번 타볼 거예요. 그냥 타는 것도 아니야. 한 번 타볼 거야. 그다음에 난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매일매일 전화하는 거 관계가 상당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사실 뭐 우유 못 먹고 밀가루 못 먹고 이런 분들은 함께 이거를 참고 만난다는 건 대단한 건 저기잖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만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귄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썸을 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식 교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 같은 것도 다 내 몫이 되는 거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자,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행동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플러스 방향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방향을 향상 초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를 피하려고 하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공부를 해. 그건 혼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일종의 예방하기 위한 예방 초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처럼 현대인 의사소통 방식이 되게 간접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방 초점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즉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한 것들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자, 갈등을 피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화면 보시죠. 거래처에 물건을 못 보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리셋해버리는 거죠. 5분 전 들어가자. 일종의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거를 앞에 게임이 마음에 안 들고 게임 뭐 되려면 딱 끊어버리죠. 이런 거를 바로 우리가 리셋한다. 그래서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들이 갈등을 피하는 것 자체가 관계도 중간에 좀 맺고 잘 하다가 중간에 이 관계도 상당히 갈등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중간에 이거를 싹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마치 컴퓨터의 리부트 버튼을 딱 누르는 거하고 똑같이 리셋을 시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프라인까지도 점점 더 이어져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1분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뭐 꼭 밖에 나가면 브이로그는 아니니까 저와 같이 집순이의 생활을 뭐예요? 저분이? 누구지? 예쁘다. 즐겨보시죠. 일반인들. 아침을 먹을까요? 아침은 토스트. 혼자 카메라를 이렇게 옮기고 맞추나? 먹방하고. 그냥 1인 미디어 같은데.
내가 인터넷 방송인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 네, 이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방송인 것 같습니까? 인터넷 방송 아닙니까? 네, 인터넷에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방송인데요. 네. 그래요? 네, 요즘 이게 많이 유행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비디오에다가 블로그를 합성한 신조어가 브이로그인데요. 근데 이게 그 연예인이 아니라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일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도 그냥 뭐 아침에 부시시에서 일어나고 뭐 떡진 머리에다가 토스트를 발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탁을 하고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가 유행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약간 편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편하세요? 네. 되게 편해가지고 약간 만약에 저런 게 많이 볼 수 있으면 저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보고 있으면 그냥 소소잼. 약간 소소하게 안심이 재밌는 되고. 소소하게. 나랑 별로 다르지 않고 뭔가 이걸 많이 꾸미고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사실 지친 일상에 대해서 위로를 얻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가족하고 소통하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보면서 오히려 그냥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티슈 인맥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티슈 인맥이요? 예. 티슈는 뽑아 쓰는 그 화장지잖아요. 이게 한 번 쓰고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티슈가 사실은 보면 손을 닦거나 할 때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휴지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처럼 생각보다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거를 관계를 맺고 그다음 필요가 없어지면 그거를 버리게 되는 것처럼 일회성의 그런 인과관계를 일컫는 말이 최근에 티슈 인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나?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인간관계에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딱 그 관계를 차단하거나 또 관계가 지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회성의 그런 갈등을 피하고 가성비를 너무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주로 상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내담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정말 내 마음 있는 거 이거를 다 터놓게 되면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또 오히려 더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쓸쓸하다, 외롭다, 되게 그런 허무하다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면 오늘날 한국인들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생겼고 그때 19살에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출구 방향에 이렇게 많은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보시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요. 이런 얘기들이 이 안에 정말 빼곡하게 있고 그 사람을 기리는 많은 물품들이 그 자체에 놓여 있었어요. 사실 굳이 만약에 인간관계 과성비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본다면 거기까지 가고 저걸 써갖고 붙이고 이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마치 그게 어떠냐 하면 디지털 시대에 혼자인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되기는 쉽지는 않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겨울 밑에 이 물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얼음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회에 소통할까? 함께 지식거인들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그 소통이 좀 너무 좀 삭막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강남 씨는 처음으로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어땠어요? 제가 그 엊그제 그 친구랑 싸웠어요. 왜냐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대화가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요즘 혼자 같이 있어도 핸드폰 보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있어도 핸드폰을 보니까 좀 약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오프라인 때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이 좀 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만남을 가지려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야 돼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젠 대화를 할 때 내가 딱 했는데 3시간 후에 답장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도 우리 공간 개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랑 다른 거죠. 그렇죠. 이 물리학적 시간이 또 사이버 시간이 있고 난 거기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 진짜.
저기 제가 이제 저 방송 끝나고 항상 이제 그 갈비탕 집을 가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이렇게 소주를 한 잔씩 마시는 이제 집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거기서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말을 붙이고 막 그러니까 그 집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다른 집에 부담되시는 그러니까 약간 저희 사생활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순간에 뭔가 가기가 싫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그 단골 콩나물집보다 마트 가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참고로 그분이 저한테 아침부터 뭐 소주를 먹냐고 그 순간에 제가 이건 아침부터 소주 먹었어요. 그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같이 탄 사람이 오다 가다는 몇 번 봤잖아.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 분류로 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워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고민이 저도 많이 돼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원래 19층 살았는데 4층으로 이사 갔어요. 아, 그럼 해결이 돼요? 해결됐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이게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누군가 이렇게 탄 것처럼 올라오잖아요. 계단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아, 맞아. 그 정도야? 저도 그래요. 저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막 통과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고 있으면은 좀 뒤에 들어가요. 맞아요. 이따가 좀 뒤에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약간 그 마주치는 거에 대한 진짜? 그건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 그렇게?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티슈 인맥.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 가성비라는 개념이 이제 인간관계에도 좀 적용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티슈 인맥처럼 인간관계에서 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신 선생님.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인간관계가 이랬어요. 겹쳐져요. 그래야지 만약에 둘이 헤어지게 되면 이 부분만큼 공유한 부분을 지워요.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접점이거든요. 딱 만났다가 딱 만나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뭐 싸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너랑 나랑 안 만나? 그럼 유감이네. 헤어져요. 그럼 상처도 안 받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또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독펄슨하고 캣펄슨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바람직한 인간상이 개처럼 정말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즘 이제 고양이처럼 이게 까도남이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명해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동물병원에. 딱 보니까 독펄슨하고 캣펄슨이 확 구별되는 게 뭐냐면 독펄슨들은 개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지들끼리 얘기해요. 진짜. 고양이 데리고 온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혼자서 고양이 데리고 온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구나. 재밌네요.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59% 정도가 SNS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소통 방식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이게 소통에 대한 갈증인 건지 아니면 뭐 달라진 어떤 뭐 시대상이 있는 건지. 앞에 저기 이동 교수님 그 강연에서 제가 그 들었던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티슈 인맥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그걸 소통의 비용 이런 개념이 떠올랐어요. 대면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뭐 공간과 시간의 일종의 한계를 넘어서야지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SNS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그 값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꼭 저는 SNS를 통해서 그 소통하는 것이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그렇게 부작용이 아주 크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범주가 좁았어요. 자기 사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진정한 소통의 대상인지 이 소통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전까지 2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DNA 안에 그렇죠. 낯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예전에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판이 깔렸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네. 이런 거죠. SNS를 통한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이런 데서 동의하지 않아요. 뭐 오프라인 소통 중에서도 진정한 소통과 아닌 게 있듯이 S라인 소통에서도 진정한 소통과 아닌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소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거 믿지 않거든요. 딱 해서 어떨 땐 내가 온라인 소통을 좀 많이 하다가 어떨 땐 오프라인 소통을 많이 하다가 이걸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시대의 소통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조금 그 뭐 에집트 그런 거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 관련 사진 같은데 벌써 이런 사진 나오면 대충 누군지 감이 잡힙니다. 아, 그래요? 누구지? 조승현 작가님 아니겠습니까? 요거? 예, 맞습니다. 대체 어떤 강연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식거인 조승현 작가,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소통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채팅창에서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언어가 자꾸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집에서 이런 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딸이 아빠 나 팩폭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팩폭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딸이 폭행을 당했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세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실화냐? 이거 실화냐? 이렇게 점점 아이들의 언어가 인터넷상에서 따로 발전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표준어 문법이나 맞춤법을 제대로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언어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팅이 이제 한 199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인터넷 채팅창에 맞는 새로운 이모티콘과 축약어, 신조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많은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 또는 선생님들이 이거 큰일 났다.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영국의 한 가르디언지에 나왔던 기사에 나온 그 그림인데요. 이 가르디언지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한테 요즘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고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슬퍼요 이런 말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이런 여러 컴퓨터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만 딱 보내면 뭐 이런 거 하나만 보내면 자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휘력이 낮아지고 결국 우리 인류가 상형 문자를 쓰던 고대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한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때만 되면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기사 중에는 10대 언어 파괴의 진원지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계속 이걸 쫓아가 봤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언어 파괴에 대해서, 언어의 변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지 따라가 보니까 매우 옛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대 이집트의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언어가 변질된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가운데 데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은 고대 이집트 신화의 주연급입니다. 아누비스라는 신이에요. 근데 아누비스 신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장의 무게를 진실의 깃털의 무게와 비교해 봅니다. 진실의 깃털의 무게와 심장의 무게가 같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진실되게 살아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후 세계가 그 사람을 기다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아누비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저 새머리를 한 뭔가를 쓰고 있는 신인데 저 신이 토트라는 신이에요. 토트라는 신은 고대 이집트 전설에서는 글자라는 걸 발명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재판의 결과를 갖다 틀리지 않도록 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설에 의하면 이 토트라는 신이 글자를 발명해가지고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건 변질되기 마련인데 옛날에 일어난 일도 전혀 변질 없이 똑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인간들이 이걸 배우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고대 이집트의 왕, 즉 파라오인 타모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야, 이렇게 좋은 게 발명됐는데 너네 이거 한번 배워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답변을 이런 발명품은 신들한테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우매해가지고 이거 똑바로 쓸 줄 모를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글자라는 걸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학생들이 외워야 될 때는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겠죠.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언제든지 책으로 찾아볼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 나태해져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할 겁니다. 게다가 내가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 책에서 읽은 걸 가지고 마치 지가 아는 것처럼 떠들 겁니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책으로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신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라는 기술은 인간한테는 해악만 있고 아무 좋은 게 없으니까 제발 걷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글자가 처음 나왔을 때 이 타모스란 파라오가 한 반응이 지금 많은 어른들이 인터넷 세대에게 얘기하는 그러네요. 것과 굉장히 진짜. 비슷하다는 걸 아니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저 글귀는 사실상 그거잖아요. 완전히 정보의 홍수에서 사실은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에 대한 얘기를 저 시대에 얘기한 똑같이 거네요. 돼 있죠. 모든 것을 본 것 같지만 이해하는 것은 없게 할 것이다. 또 진실과 비슷한 것을 구분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시대와 옛날 얘긴데. 똑같아요. 소름. 우와 신기하다. 근데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왜 이 고대 이집트의 얘기를 갖다 자기 책에 썼느냐. 이때 고대 그리스가 지금 SNS가 벌람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그리스에서 알파벳 체계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의 숫자가 폭증합니다. 그러면서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 전환기에서 이 글자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뀔 거냐. 지금 우리가 이 거인의 어깨에서 하고 있는 대화를 플라톤도 그 시대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플라톤의 시대 전, 사람들이 글자를 쓰기 전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지식을 얻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은 호메로스죠. 장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인은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어서 물리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의 눈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일을 갖다 머릿속에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메로스도요. 역사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처음 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 오디세이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온 뮤즈 신에게의 기도입니다. 뮤즈 신한테 내가 역사를 똑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 사람들한테 공부란 건 뭐였냐면 스승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최대한 기억하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물어보면 신한테 기도를 하는 그 성심을 다해서 기억했던 거를 다시 불러내는 일. 이것이 공부의 가장 중심적인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아무 때나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만 찾아보면 역사적 진실을 알 수 있다. 그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불경스럽고 매우 상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 기술을 유럽에서 상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수도승들이 인쇄소였어요. 귀한 책이 수도원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쭉 줄을 지어 앉아가지고 그 책을 손으로 베끼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암기하는 거. 즉 필사가 공부였습니다. 근데 그 필사를 갖다가 그냥 우리처럼 공책에다 베낀 게 아니라 저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서 양가죽으로 된 종이에다가 칼로 글자를 문댄 다음에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었어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자기 손으로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책을 모른다라는 것이 당시 수도승들의 공부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톡톡톡톡 인쇄기에서 찍어낸 책을 갖다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하네스 트리테미우스라는 독일 수도승입니다. 인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글자를 쓰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서를 사랑하고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찍은 걸 갖다가 사서 읽고는 나 공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은 게 다르기는 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직접 쓰는 것과 쭉 읽어 나가는 것과. 그렇죠. 물론 이제 지식이라는 건 외운 지식하고 베껴본 지식하고 그냥 읽기만 한 지식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시대의 지식 습득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그래서 이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이런 수도승들의 시대가 치고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시대가 뜨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가장 득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영국 하면은 떠올리는 이 셰익스피어예요. 근데 셰익스피어도 언어 파괴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가 워낙 옛날 사람이고 워낙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높게 보지만 당시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극을 읽었을 때 어때요? 다 삼각관계, 시정,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예요. 또 셰익스피어는 드라마다 보니까 굉장히 인공적인 언어로 써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막장 드라마 보면 갑자기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셰익스피어의 말투를 갖다 흉내를 내니까 그 이후 세대의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애들 셰익스피어 못 읽게 해야 된다. 근데 애들 셰익스피어 못 읽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라 대창작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걸리버의 여행기를 쓴 조나산 스위프트 같은 사람도 셰익스피어 금지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이고, 또 조나산 스위프트와 더불어서 영국 문학의 당시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이 존 드라이든이라는 궁전 시인도 셰익스피어는 아이들의 언어를 망치는 굉장히 흉악한 작품이다.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먼 영국의 얘기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통신의 기술이 들어왔을 때 선비들이 반발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배운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문의 아주 깊은 뉘앙스를 갖다 다 다룰 줄 아는 사람, 이게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글이 만들어지면은 누구나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최만리 상소문이라는 게 써지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 옛날부터 쓰는 폐 없는 글자를 고쳐서 따로 낮고 속되고 천한 이익이 없는 글자를 만듭니까? 이렇게 세종대왕한테 최만리가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통신의 방식이 바뀌는 걸 두려워해왔다는 걸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언어는 생명체 같습니다. 서식지가 바뀌면 언어도 거기에 맞게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외울 때는 무조건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운문으로 전달해야 돼요. 운율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쉽게 외우니까. 또 이제 글로 한자 한자 쓸 때는요, 글씨 쓰기가 너무 어렵고 당시 종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자성어 같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 많은 의미를 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인쇄기가 발전하니까 쭉쭉쭉 길고 쉽게 풀어 쓰는 게 더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천박한 거예요. 그다음에 라디오, 텔레비전이 나와요. 말로 한번 툭 나오고 없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짧아야 되고 중간에 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갈식으로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채팅 언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처음에 문자를 갖다 짧게 보내면 무료였지만 문자를 길게 보내면 MMS로 넘어가면서 돈이 더 파지되는 형태로 맞아요. 그랬죠. 맞아. 그랬기 때문에 채팅 언어는 당연히 짧게 젊은 아이들, 특히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아이들은 짧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맞네. 또 다른 기술적 환경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언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인터넷이 언어를 파괴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다른 언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표준어를 확산시키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사투리라든지 부족 언어 같은 게 다 죽어버리는 거를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지도가 멸종위기 언어 지도입니다. 세상에 멸종위기 언어가 577개가 있다고 합니다. 멸종위기란 건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 엄마, 아빠 때, 아들, 딸 때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만 이 언어를 할 줄 알고 그 아래 세대가 이 언어를 습득하지 않은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 노인분들 돌아가시면은 그 수천 년 동안 쌓였던 지혜와 지식과 문화 전통이 다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 지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위치를 보니까 제주도 그렇죠. 말도 그것도 멸종위기. 예, 제주도도 멸종위기죠.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의 젊은 아이들은 제주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먼 얘기가 아니네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봐도 우리가 옛날에는 부산 사투리라든지 대구 사투리 같은 게 굉장히 강한 그 지역의 문화를 아주 많이 담고 있는 말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서울 말인데 억양만 조금 다른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은 표준어와 안 맞는 여러 언어를 창조해내는 숫자보다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를 파괴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애들의 말투가 다양해진다. 이거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너무 표준어를 배운 사람들로서 그 표준어를 쓰지 않고 부족어라든지 지역어를 쓰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신조어나 축약어 같은 다양한 언어를 갖다 틀리다고 말하는 버릇이 이렇게 수많은 언어를 갖다가 없애고 있다는 것을 반성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인터넷 웹툰 1세대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신조어도 있거든요. 아, 뭐예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안 쓰는 말입니다.
대략 난감. 대략 난감. 원래 거기서요? 제가 처음 말했던 말이에요. 영웅이네. 진짜? 예, 대략 난감. 셰익스피어십니다. 대단하신 형이네. 면식 수행, 뭐 주침 야할,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다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이제 웬만한 거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한 10개를 들으면 한 서너 가지는 와요. 근데 이제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어보죠 애들한테.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어요. 신조어를 좀 약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예, 한번 좀 물어볼게요. 쉬운 것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몰랐죠? 아, 저는 아이고 아파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파요? 이거요? 보통 우리가 아이를 아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아가 언뜻 보고 애들을 그냥 한문 공부를 너무 하셨어요. 애들의 아이의 복수형이 아닐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의 반대를 아세요? 네? 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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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아메리카노. 핫 이게 아니고. 아이스가 아니라 핫이 아니라 뜨아죠. 뜨아예요? 뜨아예요. 아, 이거 몰랐어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 그래요? 민망하네요 제가 몰랐어요. 방금 실망이야. 자, 두 번째 거 낄끼빠빠 이건 아시죠? 모르는 사람 알죠? 알아요. 아세요? 모르는 사람 알죠? 알아요. 아세요? 근데 저 말을 네. 인터넷으로 글로만 쓰는 건 젊은 세대인데 입으로 뱉는 건 어른들이에요. 맞아요. 빠빠랑 모르니? 이런 건 다 어른들 말이야. 애들 절대 이 말 안 써요. 절대 이 말 안 근데 써요. 이것도 부장님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전혀 사용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너 신조어 알아? 하는 시험으로서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응 지읒. 이거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쉬워요. 초성이에요, 초성. 초성? 뭔가 동의한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비슷해요. 왜 느낌이 지금 동이랑 비슷한 뜻이 동의해요. 혹시 인정? 아니 잠깐만. 아니 부자인데 부자는 굳이. 어차피 굳이 줄일 이유가 없잖아. 왜냐면 저게 문자 쓸 때 이응 지읒만 쓰면 문자 되니까. 쓸 때 옆에 쓰는 게 귀찮잖아요. 네. 저거만 쓰면 돼. 효율성 때문에. 이응 지읒. 자, 다음 거. 거의 못 맞힌 것 비담. 같은데? 비담은 비담. 연속에 모르시는 나왔던 분. 거 아니에요? 비 오니까 다음에 보자는 거 아니에요? 비 오니까 다음에 보자. 네. 진짜? 비 오니까 다음에 보자. 그것도 괜찮다 근데. 아니구나. 그게 더 센스 있다. 네, 근데 아니에요. 비난에 담대하자. 비난에 담대하자. 비난에 담대하자요? 비난에 정말 어른스럽다. 너무 어른스러운 날 어른들이 아닙니까? 만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우리 비난에 담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다음 거 갈게요. 네. 재곤네. 제가 곧 내립니다. 제가 곧 내립니다. 아니야? 아니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 재밌네. 너무 센스가 더 있으세요. 와, 저 교수님 너무 재밌으시네요. 저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저 이제 내려. 나 그 생각했다니까. 아, 그래서 저희네. 제가 건드리고. 혹시 개그맨은 아니시죠? 자. 너무 재밌는데. 이거 맞히는 게 더 신기하다. 제목이 곧 내용보다 제가 곧 내립니다가 아예 그게 맞아. 그게 우리가 쓰는 빈도수로는 제가 곧 내립니다가 빈도수로는 맞아. 자, 다음 거 갈게요. 어려운 거. 있어요? 네, 마지막 어려운 거. 자, 3개. 자, 처음에 댕댕이. 야, 저건 알지. 저걸 알아요. 모르실걸요? 교수님 안경을 벗으시면 맞히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좀 글자를 잘 희미하게 보면 멍멍이. 멍멍이.
보니까 이게 뭐라고 또 버튼을 치네 우리가. 진짜 언어 천재 역시 언어 천재. 이게 다 함께 제가 볼 때 오늘 나온 것 중에 우리 세 분이 맞히시기에는 최고 난이도예요. 해봐야 되거든. 여기 세 분 아시나요? 세 분 아세요? 저거는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쉽게 맞출 것 같아요. 아닌데 잠깐만. 왜냐면 이거 많이 쓰지 않나? 뭐예요? 그래 나 3번 진짜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전 알겠어요. 이거는 많이 진짜 모르겠어요. 전 알겠어요. 이거는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저거 샵에서 기다려 아니? 샵에서 기다려. 샵에서 기다려 아니? 샵에서 기다려. 대박이다. 천재 아니에요? 삽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삽질 아니에요? 아니에요. 키월드. 와 이거 재밌다. 월드. 와 교수님들이 모르니까 더 신난다. 내가 가리키는 것 같아요. 선배 교수님이 힌트를 드렸는데도 지금 뭔가 열심히 적고 계셔.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의. 시합지가 뭐야?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합지. 근데 답 나왔는데. 뜻이 뭔데? 모르겠어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이거 많이 써요. 이거 읽어보니까 알겠어. 야 천재다 천재. 와. 근데 너무 재밌네요. 자 엄마의 머릿속. 저거가 많은 분들이 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요. 바울이 안 해. 근데 장원이 형이 좀 약간 그거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조어들은요 실제로 말을 하는 신조어는 거의 없어요. 이거. 대부분 다 인터넷 용어고 인터넷 용어. 어떤 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해서 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 실제로 그럼 글로도 엄청 많이 써요. 사용한 저를 엄청 많이 써요. 핸드폰 좀 사요 좀. 제발 SS를 해요. SES를 하고 SES를 어떻게 해? SES를 내가 어떻게 저게 이제 언어학에서는 소시올렉트래요. 사회 방언이라 그래서 인구의 어떤 특정 층만 사용하는 맞아요. 방언이에요. 이건 특정층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신조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에서 분명히 이제 보수적인 목소리는 뭐 좀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의 언어 체계가 한번 확 뒤바뀐 시점이 올 수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면 개화기였다는 거예요. 구한말의 주시경 선생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글 이제 어학자 분들이 풀어쓰기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한글을 풀어서 쓰자. 영어처럼 옆으로 쫙 자음 모음 이렇게 쭉 옆으로. 큰일 날 뻔했네요 아주. 그게 근데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되게 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몇백 년을 이어져 온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체계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100년 고작 좀 더 된 거예요. 근데 신조어가 없으면은 왜냐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회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물건들이 생기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도들이 생기고 그런데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조어로 처리하는데 신조어로 만들지 못하게 하면은 사실은 발전을 못하는 거죠.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인정과 오짓이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아까 분명히 문자로 보낼 때 편의성이라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쩌면 기술이라든지 그 시대 사회상하고 발맞춰서 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고요. 표준어법을 갖다가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서 언어란 건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몇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프랑스 같은 나라가 거기에 들어가고. 근데 대부분 실패해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가 막 발전을 했을 때 이제 아카데미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같은 기관에서 자꾸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단어를 만들 때가 되면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 키보드 이런 이름들이 다 영어로 정착이 돼 버렸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얘네들이 자, 이 단어를 바꿔라고 공포를 해도 사람들이 이미 다 마우스라고 부르니까 다른 단어를 줘도 안 쓰거든요. 안 쓰죠. 그래서 사실 이 언어라는 거는 수십억 명이 막 말을 하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거죠. 그럼 사실 이제 이게 조승현 작가님이 강연을 하고서는 우리가 모두 그게 동의를 해버렸잖아요. 대성공이네요. 예,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원 목적을 달성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소통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는 과연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뭐죠 저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는 인공지능이 만든 문장들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작가분이 적은 문장입니다. 두 개를 보시면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알아내실 수 있을까? 하나를 지금 질문입니다. 로봇가 쓰는 거죠? 그럼? 함정 문제가. 인공지능이 하나도. 일이 인공지능이 쓴 거. 2번입니다. 전 1번. 2번입니다.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훈이 형의 몸이 맞지 않는 커다란 파자마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인공지능이 장훈이 형 모르는 거지.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겠죠. 저는 인공지능이 더 잘하겠죠. 오히려 거꾸로 2번. 그러면 1번이네요. 저 1번이 최적 온도, 습도 이게 딱 기계 말이에요. 맞아. 이게 말이야. 기분 좋은 공기. 글이 단정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맨 위에 그날은 구름이 들이운 잔뜩 흐린 날이었다는 기계의 말이 아니에요 또. 아니 저거는 아니 쓰는 말이지 보통. 그거는 사람이 쓰는 말이고 2번에 하늘이 얼굴을 잔뜩 찌푸린 날이었다도 기계 말이 아닌데 저건 완전히 은유거든요. 누가 봐도 의미지 저거는. 1번이 근데 난 1번이 기가 막혀. 구름이 들이운 경비 한번 다시 걸로 한번 해볼게요. 경비 한번 다시 걸로 한번 해볼게요. 1번이라고 생각하죠. 인공지능이 쓴 게 1번. 1번. 난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1번이 그나마 여섯. 모르겠어. 나도 1번인 것 같아. 김풍 씨만 그러면 2번. 나는 그런 파자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정답은 인공지능이 쓴 게 1번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인공지능이 쓴 건지 맞추는 것도 물론 재미있지만 제가 그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그러니까. 누가 쓴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미 저런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와, 대박이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의 분야를 통계 물리학이라고 부르거든요. 통계 물리학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작은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줄까라는 것이 바로 통계 물리학의 주된 연구 대상이에요. 물리학과 인문학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눈을 돌리셔서 뒤에 있는 바를 보십시오. 피직스 바로 옆에 휴메노티가 있습니다. 그죠? 피직스 바로 옆에 휴메노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들 동의하시죠? 네. 물리학은? 그러니까 다들 동의하시죠? 네. 물리학은 인문학과 상당히 거리가 가깝다. 네. 오늘의 키워드가 소통이라고 들었는데요. 소통에 해당하는 물리학의 개념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개념이 바로 물리학에서 상호작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호작용의 상호는 뭐 말 그대로 둘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용은 말 그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작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물리학의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혹시 김풍 작가님 아시나요? 뉴턴의 제3법칙. 뉴턴의 제3법칙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류력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연력학 목소리 연력학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렇죠. 운동법 네. 작용이라고 나왔으니까 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 반작용이 예, 맞습니다. 예, 박수 동일한 부탁드려요. 힘의 반작용이 있다. 작용이라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예, 뉴턴의 제3법칙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제 발이 이 바닥을 미는 힘은 바닥이 제 몸을 위로 미는 힘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소통도 바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감정이나 정보를 한쪽 방향으로 전달하는 걸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진 않죠. B도 마찬가지로 A에게 감정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물리학의 상호작용과 우리의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소통이 상당히 큰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인터넷의 모습입니다. 이 여기서 그 밝게 보이는 그런 몇 개의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점들은 인터넷에 참여하는 통신장치가 다른 통신장치와 많은 연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SNS에서 여러분의 각각의 친구 관계를 조사해서 그림으로 그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통도 결국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관계의 구조 위에서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가 소통이 사람 사이의 소통뿐 아니라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소통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이렇게 요새 어떤 키보드나 자판을 통한 정보 전달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을 챗봇이라고 부르죠. 나 심심해. 무엇을 하면 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나랑 사귈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뭐야?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얼만큼 흥미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본 그런 장난인데요. 시리에게 물어봤어요. 시리야, 너 연예인 서장훈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바로 아무 말도 안 하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싫어하죠, 이거는. 시리는 사실 서장훈이라는 존재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사실 없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시리야, 왜 말하기 싫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삐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게. 컴퓨터가 왜 삐쳐요? 또 물어봐서. 아니, 저는 저 결과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프로에서 저 실희를 악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니야, 나는 괜찮다. 내가 저런 반응을 해도. 이런 챗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실제 나누는 대화를 학습의 데이터로 이용을 해서 아직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대화에도 반응하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상당히 놀라운 인공지능은 맞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챗봇이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학습시키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한 회사에서 온라인에 공개한 챗봇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과격주의자들 그리고 혹은 뭐 인종차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럼 그 챗봇은 뭐 홀로코스트가 정말 있었을까라고 물었더니 그 챗봇이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나는 믿지 않아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만드는 분들은 그 구조만을 설계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학습시키고 그게 어떻게 반응되게 만드는지는 사실 학습 데이터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양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텐더의 역할을 하는 요리하는 로봇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위스키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볼을 만들어 드릴게요. 동행아, 네, 오늘 뭐 했어? 그냥 멍하니 있었어. 나 외로워. 가까이 와. 이게 재밌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혼술하지 마시고 이 로봇을 하나씩 갖고 계시면 한주 많아져. 이렇게 함께 대박. 와, 대박. 사실 지금 막 보신 이런 인공지능은 약간 제 느낌엔 초보적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 그 인공지능 로봇 중에 또 최근에 본 재미있는 로봇이 있는데요. 바로 스키 타는 로봇입니다. 로봇이구나. 예를 들어 여러분 아들한테 말로만 정확히 설명해서 아들이 아빠처럼 똑같이 스키를 잘 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언어적인 지능이 아니거든요. 그쵸, 감각인데. 예, 근데 그걸 이제는 인공지능도 배운다는 겁니다.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법이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내부에 신경 회로망이 있고요. 넘어지면 마이너스 1점. 예를 드는 겁니다. 오래 달리면 플러스 1점을 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극대화하려면 이 내부의 인공지능 신경 회로망의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쨌든 스키를 타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당연히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게임이었죠. 알파고의 바둑 실력은 이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세돌이 정말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 바둑에서 그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사람일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일부러 져준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긴 하는데요.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저도 약간 비겁하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랑 할 때는 이세돌이 이기겠지 하다가 막상 지고 나니까 갑자기 아니 바둑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인공지능에 너무 적합한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바둑은 모든 정보가 다 오픈돼 있어요. 숨겨져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을 수량적으로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요. 돕아서 집수가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양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목적을 우리가 줄 수 있고요. 모든 정보가 열려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뭘까? 저는 그게 바로 목적 혹은 목표를 정량적으로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튜링 테스트의 얘기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분이 키보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온라인 채팅을 하는 거죠. 채팅을 하면서 내 대화의 상대방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약 5분 동안의 이런 채팅을 통해서 10명 중에 3명의 사람을 속아 넘길 수 있으면 그 대상인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사실 바둑보다 쉬워 보이시죠? 바둑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설득해라라는 것은 바둑에서 집수 세는 거에 비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 단계에서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인공지능은 저는 사실 한 5년 안에도 올 거로 봅니다. 그 최근에 발전하는 이런 인간 크기의 로봇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로봇 중에 왼쪽은 제 생각에 불쾌함의 골짜기에 약간 한쪽 발 정도는 걸쳐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오른쪽이 정말로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공지능이다, 이게 로봇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100% 확신하기 전에는 친밀감을 안 느끼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존재인 거죠. 알기 전에는. 그래서 바로 앞에 인공지능 로봇을 놓고 내가 대화도 하고 내 얘기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도 사실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사람 사이의 자극과 반응을 정확히 흉내낼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제 앞에 있다면 제가 그 인공지능 로봇에 공감하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끄덕끄덕.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죠. 인공지능이 이제 결국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한테 동반자로서 도움을 계속 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현재 시점에서 묻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주크버거의 입장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일상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아주 큽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시점에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진에 있는 호킹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인공지능을 현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대답하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그럼 현재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지는 순간 저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연결망 사진인데요. 이 연결망이 앞에 제가 처음 보여드리면서 이 그림을 인터넷의 사진으로 봐도 되고 혹은 SNS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회 연결망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는 그 두 연결망을 같은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연결망이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커다란 어떤 전체 연결망의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미래가 올 때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과 어떠한 소통을 해야 할까라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AI가 소통의 시대를 이제 확장했다는 건데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소통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지금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소통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다 입장인데 그러나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간을 직접 만나고 소통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소통이 안 될 경우도 많잖아요. 뭐 가족이 가구 같을 수도 있고 벽 같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뭔가 오해하고 이런 요소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 사실 뭐 그 애플사에서 만든 시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단순한 질문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의외로 가만히 지켜보면 훨씬 더 많은 자기 일상생활을 미주알, 고주알 다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훨씬 많아요. 지금 요 얘기에서 소통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시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미래 시점에선 충분히 발달된 인공지능 앞에 서 있는 저는 인공지능과 소통한다고 제가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인공지능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나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다. 그 뭐죠? 안네 프랭크가 자기 일기장하고 소통하잖아요. 키티라고 불러가면서. 그거 마찬가지로 예컨대 현실의 어떤 대체물로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대체물 정도? 그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은 워낙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캐스트웨이라는 영화 봤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배구공 있는데 손을 이렇게 딱 하니까 손바닥이 딱 치는데 얼굴 닮았잖아요. 얘랑 막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에 열받아가지고 바다에 버렸다가 미안해 그러면서 다시 갖고 왔다가 나중에 이제 바다 떠날 때 폭풍우가 되죠. 애랑 헤어질 때 우리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은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실제 소통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과학은 이거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인데 저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통을 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도 이미 많고 인공지능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지 상태로 만들어져서 머신러닝을 한다면 특히 오토노머스 머신러닝을 하는 애들은 우리가 걔네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걔네가 인간이랑 비슷해져요. 파괴해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얘네들. 이게 인공지능 스스로가 내가 인공지능이구나라고 자각하는 일도 이게 벌어질 수 있나요? 그 순간 배터리를 빼야 됩니다. 그 순간 배터리를 빼야 됩니다. 왜요? 배터리를 빼고 전원을 내려야 돼요. 왜냐면은 자각이라는 거는 타자화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이다라는 걸 아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이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자기네를 발명했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용하다.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는 배터리를 뽑고 전원을 내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좋은 쪽으로 막 프로그램 하면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 막 움직이라. 근데 인식이라는 게 자발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렇게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보통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 그러고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쓰는 것도 약한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 과연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능하다. 자기 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 의지를 갖고 있고 심지어 아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선의를 가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의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지구를 보자. 어떤 지구가 난가? 지구 더하기 인간이 난가? 아니면 맞아요. 지구 빼기 인간이 난가? 어느 게 합리적인가? 그렇죠. 대답이 분명하죠. 그렇죠. 터미네이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터미네이터 그러네요. 저도 정확히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강한 인공지능이 어느 날 우리에게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오늘 세 분 지식거인의 강연으로 혼말의 시대, 소통에 관한 빅픽처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강남 씨가 네, 오늘 이제 그 새 강연을 듣고 거인의 어깨를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뭐가 제일 좀 와닿았나요? 아, 저는 근데 그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거의 70% 못 알아들었어가지고 그 30%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보기로 계속 봐야 돼요. 네. 원래는 이게 TV를 보면서는 이렇게 자막이 뜨니까 이제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자막이 안 뜨니까. 사회자님 혹시 그러니까. 오프닝 강의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상에?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오프닝 강의. 오프닝 강의 하셨구나. 강남 씨의 의견입니다. 혹시 오프닝 강의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상에?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오프닝 강의. 오프닝 강의 하셨구나. 강남 씨의 의견입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발제 아닌가요? 안 됩니다. 너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 제가 그냥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는 오늘의 지식거인은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했던 인문학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 써먹는 지식탐구생활 거인의 어깨. 다음 주엔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